자, 이제 수업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 타임이요. 이제 제4절, 분필이 떨어졌네. 방금 놔뒀는데, 제4절 가서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제4절은, 세법 적용의 원칙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전 세법학 연습에 대해서, 세법학에 대해서요. 그죠? 연습 교재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세기본법 여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게 국세기본법을 볼 때도 뭐한다? 목차를 잘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차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들을 정비를 좀 해 나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전 세법학 연습을 할 때도 전체적으로 항상 목차 정리하면서 공부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제4절이죠. 제4절에서는 그죠? 자, 제목이 뭔가요?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 그치?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법이라는 걸 이제 먼저 생각을 하세요. 세법은 그치 뭐예요? 법률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법률은 재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는 그치? 재정이나 그죠? 또는 뭐에 대해서 개정권을 그치? 당연히 이제 국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치? 그게 이제 이 법률에 대한 그치? 삼권분립으로의 기본적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법도 뭐가 되니까 법률이 되니까 재정 개정권에 대해서 누가 가지고 있다? 그치? 국회가 이제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국회가 이제 세법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그죠? 자, 행정행위라는 자가 누가 될까요? 그죠? 행정행위라는 것이 뭐가 됩니까? 과세 관청이 되는 겁니다. 이때 과세 관청을 뭐 국세청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커다란 조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국세청은 국세청도 산하기관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수행법에서 이야기하고 행정법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행정행위를 누가 할까요? 그죠? 장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항상 이 장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관할 세무서장이다. 그치? 또, 그죠? 관할 뭐다? 지방국세청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치?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죠? 국세청장이다. 이 자들이 이제 실행이 일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이 개념을 더 크게 가져가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무공무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무공무원이 세법에 관계된 뭐라는가? 행정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될 건 이걸 아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그죠? 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치? 여러분들이 정비할 내용은 뭐가 될까요? 그죠? 당연히 뭘 해야 돼? 이 세법이라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그치? 자, 뭐하고? 해석을 하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용할, 그치? 기본 적용 원칙들을 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법 적용 원칙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 있다. 그치? 세법의 그치? 해석 기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비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혹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또 하셔야 될 거예요.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이야. 이런 목차도 꺼내지 못하면서 혹시 재량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목차도 꺼내지 못하면서 세무사 2차 시험을 보겠다. 그치? 그렇게 뭐 붙은 친구들도 있겠죠. 제가 이제 3일 인포마인에서 법인세 상담위원을 하는데 가끔 세무사들 중에 이제 거기에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질문하는 거 보면은 너무도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 저 친구가 시험을 붙었지?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의 목차는 최소한 잡고, 그치? 법률 용어 정도는 구사할 수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도 붙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만에 하나예요. 그치? 그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존재하는 게 뭐다? 기업회계 존중에 대한 내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법 적용의 원칙에서 선생님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따지고 가시면 되겠죠.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딱 두 개입니다. 세법의 해석 기준하고 또 소급과세 금지 원칙으로 가서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세법의 해석 기준은 국세기본법에서 내는 것보다는 조세특례 제한법 이런 데서 이제 종종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의 해석 기준은 당연히 세법은 법률이에요. 헌법 해석은 그치? 그 조문보다는
국민이 가진 기본권, 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의 취지, 또 국가 조직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굉장히 이제 해석할 때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 뭐예요? 그렇죠? 확장 해석의 방법이 좀 쓰입니다. 근데 법률은 항상 뭐다? 항상 원칙적으로 만다. 문헌 해석의 원칙이다. 그치? 그 말은 뭐가 돼요? 글자 그대로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의 해석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잡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다. 그치? 문헌 해석이 불가능하다면 자, 한 목적적 해석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목적적 문헌 해석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비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유추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비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할 때는 통상 이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까요? 조문제시형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문 제시형 문제에서 역시 출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다시 두 개로 쪼갤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시험에서는 이쪽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법 해석 기준하고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럼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뭐가 있을까?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 두 번째는 뭐 있어요?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 이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라든가 기업회계 존중이 조금 세법학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세법을 꼭 회계학처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치? 그래서 기업회계는 뭐예요? 세법이나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업회계는 전혀 존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문제 1번으로 가서 제4절이에요. 그죠? 문제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대한 기출문제 딱 하나를 뒀어요. 이 문제 풀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 좀 정비를 합시다. 그럼 문제로 가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혹시 문제 갑시다. 자, 국세기본법상 교재 20페이지예요. 페이지 20입니다. 20이에요. 혹시 국세기본법상 한번 가보시죠.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병원과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구내식당을 임차해서 사업자 갑이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당초 착오로 면세사업을 적용을 했답니다. 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갑은 면세사업자로서 부가세법상 협력 의무를 이행했고요. 과세관청은 별다른 행정일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과거에 갑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과사업으로 판단해서 소급과세에서 부가세 과세 처분을 했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사례를 정리를 먼저 한번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좀 자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자, 병원과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러면 사례에서 이제 나온 게 뭐가 됩니까? 병원의 구내식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내식당은 누가 병원에서 이제 운영을 했다면 혹시 이 구내식당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병원에서 운영을 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치? 병원에서 운영을 했다면 이때는 이제 부가세법에서 뭐가 될까? 그치? 주된 어디에 사업의 부수에서 공급하거나 주된 거래의 부수에서 공급하는 영역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그죠? 역시 과세 면세 여부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주된 거래에 뭐 한다면 또는 부수를 한다면 이것들은 뭐가 됩니까? 오케이? 자, 과세 면세 여부는 뭐에 따른다? 면세 여부는 당연히 어디 주된 거래에 종속을 하게 됩니다. 거래에 뭐 한다는가? 종속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병원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요. 제3자가 뭘 하게 됩니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제3자가 독립적 주체로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주된 거래 부수하는 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가세법상 과세 사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여부에 대한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가세, 과세, 면세 여부에 대한 것이 판단에 있어서 병원에서 운영한다 뭐가 돼? 그냥 면세 사업자가 됩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뭐가 됐어야 돼? 과세 사업자가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장악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물음이 두 개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내용은 뭐가 됐나요? 물음 1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입법상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법의 이론적 근거와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표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리하라. 이렇게 정리했네요. 그럼 소급과세가 뭐가 되는 것이 금지되는 뭐예요? 그죠? 기본적인 법의 것이 법에 뭐가 있어요?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소급과세가 금지되는 법의 이론적 근거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있을까? 그것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다면 혹시 첫 번째는 뭐다? 혹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혹시 두 번째는 뭐다? 혹시 법은 항상 뭐가 돼야 돼요?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성을 뭐 하자는가? 확보하자는 겁니다. 그럼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중심으로 글을 끌어가야 된다는 것이야. 오케이? 그러므로서 뭐 하자? 그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통해서 혹시 그거를 통해서 뭐 하자? 납세자에 대한 이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납세자의 혹시 납세자의 뭐를 재산권 침해를 뭐 하자는 거예요. 그죠?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헌법적 가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재산권은 당연히 뭐가 돼요. 그죠? 우리 이제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되는 것이고, 그죠? 재산권은 공공복리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예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오케이? 자, 납세의 재산권이란 뭐다? 국민의 뭐예요? 그죠? 기본권이라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하고요.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뭐하자? 그치? 최소한 그치? 납세자의 신뢰 이익을 뭐하자는가? 납세자의 그치? 납세자의 뭐를 신뢰 그죠? 이익을 뭐하자? 보호하자. 이게 이제 기본적 그죠?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가장 여러분이 글로 써야 될 게 이 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갑니다. 또 이 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갑니다. 그를 통해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그죠? 뭐하자? 납세자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자. 이렇게 이제 글을 써야 여러분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제가 뭔가요? 과연 이 납세자에게, 그죠? 납세자에게 뭐예요? 그죠? 유리한 것이 소급표는 인정되는가? 소급표가 인정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납세자의 유리한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면, 자, 인정이 되는 이유는 뭐가 될까요? 그죠? 자, 뭐가 헌법상 가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보장하는 뭐가 돼요? 그죠? 자, 납세자의 뭐가 없다는가? 그치? 재산권 침해가, 그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치?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또 하나 이제 뭐가 됩니까? 납세자의, 그치? 이미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죠? 신뢰 이익에 대한 뭐가, 그죠? 침해가, 그치? 최소화될 수 있다면, 최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다. 유리한 소급표는 허용이 된다. 이렇게 글을 여러분이 써 나가시면 소급표는 허용이 되는 게 뭐다?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다만 이 경우에도 이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명분도 하나 정리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아무리 유리한 소급표라고 하더라도요. 그죠? 자, 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오케이? 자, 법적 안정성이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 법적 안정성이 깨질 수 있고, 그죠? 안정성이 뭐 한다면, 훼손이 된다면, 훼손 시에는 뭐, 그치? 유리한 소급표가, 그치? 소급표가
뭐가 될 수도 있다. 그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물음 1번의 내용이 됩니다. 아마 그렇게 글이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죠? 꼭 글을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치? 글을 써가야 됩니다. 그리고 글꼴이 길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의 단락은 두세 줄, 오케이? 나머지 단락을 쓰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글을 쓰는 방법으로 그죠? 답안을 좀 작성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물음 그죠? 1번에 대한 내용은 끝났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몇 점이 구성이 된 거야? 10점이 구성이 된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준 뭐예요? 답안지는 채점할 때 교수들은 법대 교수들은 항상 뭐만 갖고 와요? 그치? 채점표를 갖고 가면서 그치? 채점을 어떻게 하겠다는 플랜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그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조와 용어입니다. 그치?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짜고 여러분이 논리적 일관성을 가졌는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공부를 꼭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정리할 내용이 뭐가 있을까? 자, 비과세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죠? 자, 물음 2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물음 2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먼저 이거를 정리하기 전에 이 소급과세 금지가 된다 하면 그치?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 있어? 이미 설명을 했듯이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하고 두 번째는 뭐 있어요? 그죠? 해석이나 그치?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판단 기준이 뭐가 돼? 납세무가 이미 성립된 국세에 대해서는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서 소급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해석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이제 글을 써가면 되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답을 꾸려가야 될 내용이 뭐가 있나요? 그죠? 비과세 뭐에 의한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란 도대체 소급과세 금지란 무엇인가 이것들을 먼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도 여러분이 글을 의의로 길게 쓰지 말고요. 적용 요건과 적용 효과로 이렇게 글을 쪼개서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케이? 그치? 자, 뭐가 존재했습니까? 그치? 세법에 따른, 그치? 세법에 따른 뭐가요? 그죠? 세법에 따른 뭐가? 그치? 해석 또는 그치? 관행이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치?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을, 그러한 해석 또는 누구를, 그치? 관행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계속, 그죠? 또, 그죠?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반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세법의 적용은 그죠? 당연히 이제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세법에 따른 해석 또는 관행이 있었다. 또 해석 또는 관행이 계속 반복이 되겠다. 오케이? 그리고 납세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죠? 납세자가 그 해석이나 관행을 신뢰를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신뢰에 뭐가 없었다는가? 신뢰에 귀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답안지 여러분이 표시해야 될 가장 정확한 뭐가 돼요? 키워드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한다? 적용 효과. 자, 위의 요건을 뭐 한다면, 그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죠? 충족시, 그죠? 당초에 뭐는, 그죠? 당초에 뭐는 해석이나 관행은 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행은 정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정당한 것으로 그죠? 자, 뭐 한다는가? 그의 반에 뭐 할 수 없다. 과세관청은 세법을 해석하고 그죠? 뭐 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다. 이게 뭐가 됩니까? 오케이? 비과세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꾸려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에 대한 내용은 끝났고 두 번째 위에 제시된 사례에 대한 비과세 관행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례의 적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에서 첫 번째 사례에 대한 뭐예요? 적용 요건 또는 사례 판단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바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례 판단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를 이렇게 결론을
끌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례에서 여러분이 판단할 게 뭐가 됩니까? 당초부터 계속적으로 그죠? 자, 뭐 하든 비과세하든 또는 면세하든 부가세 뭐가요? 면세하든 규정이 존재를 했겠죠. 그리고 과세 관청은 특별하게 자, 뭘 했다는 것이에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뭐가 됐어요? 그죠? 당초에 뭐가 됐어? 그치? 면세사업자로, 그죠? 당초에 뭐가 됐고,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를 받았고, 그죠? 사업자로, 그죠? 등록증을 뭐랬고, 교부를 했고요. 당연히 역시 납세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뭐 했어요? 그죠? 자, 면세사업자로 신고를 했고요. 면세사업자로 뭐랬고, 사업자로 신고를 했고, 그죠? 당연히 그 신고에는 귀책 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신고에는 귀책 사유가 없었다는 것이야.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뭐 했다는 것이야. 그치? 자, 새로운, 그치? 해석에 따라서, 그치? 소득과세를 했다. 이거는 새로운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새로운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관행에 따른 해석이라고 보기는 제가 볼 때는 좀 힘든 점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당초에 잘못 적용했던 것을 그죠? 시정해서 과세를 한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관행에 의한 소득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정리한다, 뭐한다. 결론은 두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당연히 뭐한다. 그지? 과세관청에 하나는 그죠? 과세관청에 뭐하나, 그지? 관청에 부가세 부과처분이 됩니다. 그지? 과세관청에 뭐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 그치? 부가가치세 그치? 부가가치세 뭐는 그치? 과세처분은 그치? 과세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도 괜찮습니다. 그치? 타당하지 않다. 이거는 이제 어떠한 해석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오케이? 자, 비과세 관행에 따라서 이럴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과세하던 관행인가요? 이거는 당초의 세법 적용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방식으로 여러분이 끌어가셔도 되고 또 하나의 방식은 뭐가 됩니까? 오케이? 자, 뭐가 돼요? 그죠? 과세관청이 뭐가 당초에 자, 뭐가 됩니까? 세법 적용 행위가 적용이 뭐가 됐어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치? 그리고 이를 시정하여, 그죠? 그죠? 시정하여 한 과세 처분은 뭐 한다. 그치? 타당하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할 내용이야. 근데 저 같으면요, 이쪽 2번 답으로 답을 끌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글이 예쁠 것 같아. 이거는 과연 관행으로 적용해야 됐을 내용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세법 적용이 잘못되어 있었던 내용이고 이를 이제 과세관청이 시정해서 그죠? 과세 처분한 건 비과세 관행에 의한 소득과세 금지 원칙으로 판단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22페이지에도 보세요. 사례에 대해서 비과세 관행이 적용되는지 여부. 비과세를 시사하는 운동이 있었고 상당 기간 동안 부과권이 행사되지 않았고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됐답니다. 그때는 비과세 관행이 정당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당초에 세법 적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뭐한다? 그지? 비과세 관행은 뭐한다?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글을 꾸려가는 것도 괜찮은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우리가 세법 적용의 원칙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뭐가 됩니까? 세법 적용의 원칙이 뭐가 있는가를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세법의 해석 기준. 두 번째, 그죠? 소득과세 금지. 다시 소득과세 금지는 입법에 의한 소득과세 금지도, 그죠?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득과세 금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지배를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세법학은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안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꼭 좀 정확하게 보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충분히 이제 수업을 지금 이제 세 타임째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보면서 혹시 저렇게 세법학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혹시 안 그렇고 이제 또 학원 열심히 다니고
알아서 하세요. 그치? 알아서 하세요. 그치? 그러시면 되고요. 제 말씀,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공부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치? 제가 공인회계사가 되고 나서 공인연대에 법학석사를 가서 박사학위를 봐서 현재도 건대 대학원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리고 전 학회 회원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면 이문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 그죠, 세무대에 있는 분들은 잘 몰라요. 공립세무대. 국립세무대 아니죠. 시립대. 시립대 그냥 묻습니다. 넘어갈게요. 과연 거기 있는 분들 중에 세법을 제대로 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저희는 어디 갈까요? 제5절로 가서 납셈의 성립확정 소멸로 가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제5절에 이제 이쪽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 너무도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거는 심지어 어디까지도 확정이 되냐면 법인세나 소득세 또 부가세까지 확장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납셈의 성립, 두 번째는 그죠? 확정, 또 있어요? 소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비를 좀 해가도록 합시다. 그때 이제 납셈의 성립, 또 확정, 이 소멸이라는 개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리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타픽입니다. 그래서 납셈의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정리하셔야 돼.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정리할 게 뭐가 있을까? 납세의무의 이제 성립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납세 의무는 어떻게 성립될 것인가? 두 번째 있어요? 이 성립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될 겁니다. 납세 의무는 어떻게 확정될 것인가? 그리고 확정된 납세 의무는 어떻게 소멸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개념 정의를 좀 정확히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 또 확정, 또 소멸에 대해서 완벽히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립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의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최소한 어디까지는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학에서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자, 법인세, 또 있어? 소득세, 또 부가세, 그치? 자, 저희 여기서 순서대로 갈까요? 일부에 있는 법인세, 소득세, 그치? 상증세, 또 있어? 그치? 부가세, 또 개소세, 오케이? 또 지방세, 이쪽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여러분이 납세의 성립 시기는 장악하고 있어야 돼. 그럼 법인세 납세의 성립 시기는 언제다, 이런 것들을 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 소, 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치? 그리고 상증세는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이 발생을 했을 때 또는 충족을 했을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게 되는 것이고, 상속증여세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요. 그치?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의 재산을 취득하는 때가 된다. 이런 개념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제 개별 소비세는 통상 언제가 됩니까? 반출 시에. 그치? 그런데 이제 반출하지 않았어. 제조한 등에서 소비가 됩니다. 오케이? 또 공매 등에서 환가가 됩니다. 그때는 언제가 되는 것이다. 그치? 소비된 때, 또 제휴장에서 환가된 때,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반출 의제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런 부분들 정리하시고, 지방세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에서는 등기 등록하는 때, 면허를 받는 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일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하고 가셔야 돼. 그리고 이제 납세의무 항적 확정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신고납세 방식, 그치? 또 뭐가 존재하나요? 부가가세 방식, 부과가세예요. 그죠? 과세 방식. 또 하나 있어? 자동 확정 방식. 이 세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비를 해 놓으셔야 돼서 신고납세 방식도 부가가세 방식도 자동 확정 방식 세 가지가 존재한다. 정리하시고요. 납세면 소멸 사유는 또 납부, 또 충당, 또 후가의 취소.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있어? 국세부가 채취한 만료. 그죠? 정확히 말하면 국세 부가권의 제척기간 만료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만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셔야 될 것이고, 납세의 소멸에 있어서는 있어요? 국세 징수권, 그죠? 징수권에 대한 그죠? 소멸시효 기간에, 그치? 완성에 대한 부분도 가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납세의 성립도, 확정, 또 소멸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정비를 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납세의 성립도
확정 또 소멸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여러분 시험은 이제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그죠? 케이스를 만들어서 많이 출제하죠. 그래서 사례 문제로 이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국세부가 채찍한 말에 또 국세증권 소멸시효 기간의 완성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 잘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쪽에 문제가 너무 적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본 문제들을 좀 만들어 드렸어요. 이게 23페이지도 제가 만든 문제가 되고요. 또 27페이지 문제도 제가 만든 문제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나왔던 건 어떤 문제예요? 그죠? 마지막 문제 아닌가요? 27페이지, 이제 여기도 뭐 출제가 되진 않았네. 그지? 그러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좀 대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출발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중에서는 문제 1번이 가장 좋습니다. 자, 문제 1번을 통해서, 그죠? 자, 뭘 하셔야 돼요? 납세무의 성립확정 소멸에 대해서 혹시 전체적인 뭘 하셔야 됩니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뭘 하셔야 돼요? 그죠? 글쓰기에 대한 연습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안 되면, 그죠? 여러분은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지? 그러면 30점, 25점, 그지? 또 많이 맞으면 40점, 많이 썼다면, 60점 맞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이 문제를 통해서 잘 좀 대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문제는 제가 25점짜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물음 1로 가서 여러분하고 정리를 할게요. 답안지를 쓸 때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써주고요. 다음 하나 떼서 좀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납세무의 성립확정 소멸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그럼 납세무의 성립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뭐예요? 그죠? 납세무의 혹시 확정이란 무엇인가? 그지? 세 번째 뭐가 됩니까? 납세무의 소멸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지? 소멸이란 무엇인가?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잡아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때도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저는 이 확정을 뭐로 잡으셔야 돼요? 중심으로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납세무의 확정이란 도대체 무엇일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납세무의 성립은 첫 번째 선생님이 무엇입니까? 잘 글 한번 써보세요. 그치? 자, 뭐가 됩니까? 법령에서 정한 것이 일정한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야. 과세 요건에, 그치? 자, 뭐로 인해서? 충족으로 인해서, 그죠? 자, 납세무의 확정에 납세 의무, 그죠? 자, 저는 이렇게 글을 쓰고 싶어요. 기준은 항상 크리테리언은 여기야, 그지? 그래서 항상 기준을 여기 잡고 글을 좀 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자, 뭐가 되는 것이다? 일정한 과세 요건의 충족으로 납세무의 확정에, 그죠? 기초가, 그지? 제공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납세무의 성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과세 요건의 충족으로 납세무의 확정의 기초가 제공되는 걸 뭐라고 했나? 납세무의 성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제 납세무의 확정이란 무엇일까요? 그지? 자, 뭐에 의해서?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서, 그죠? 성립한, 그죠? 성립한 뭐가? 납세 의무가, 그죠? 자, 뭐로 전환되는가? 그지? 저는 이렇게 글을 쓸 것 같아요. 구체적 조세 채권 또는 뭐로, 그죠? 조세 채무로 뭐가 되는 것이다. 채무로 전환이 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납세무의 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립한 납세무가 또는 성립된 납세무가 자, 구체적 조세채권 채무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구체적이라는 말은 꼭 글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 점에서 얘를 뭐라고도 이야기합니까? 추상적 납세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상적 납세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그죠? 자, 구체적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죠? 여기서 다시 한번 연결시켜야 됩니다. 뭐다? 구체적 조채권 채무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 말은 구체적 납세 의무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끊어서 정비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납세의 소멸이란 무엇이다. 자, 노란색으로 쓸게요. 확정된 납세 의무가, 납세 의무가 전부 다 쓰겠습니다. 납세 의무가 5개 사유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이다. 첫 번째 뭐가 있다? 납부가 있다. 두 번째 뭐가 있다? 충당이 있다. 세 번째 뭐가 있다? 부과의 취소가 있다. 그죠? 네 번째 뭐가 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가 존재한다. 그죠? 제척기간 뭐가 존재하고, 그죠? 만료가 존재하고, 또 하나 이제 존재하는 게 뭐예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국세징수권 뭐에서? 소멸시효에 뭐에 의해서, 완성에 의해서, 없어지는 걸 말한다. 그래서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는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물음 1에 대한 내용이야.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를 낸다면 이 물음 1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게 확장돼서 나중에 국세부가 제척기한하고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만 여러분이 이제 안고 와야 될 건 저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물음 2로 가서 한번 가볼까요? 자, 물음 2에서 이제 물어본 건 뭐가 있냐 한번 가보시죠. 그죠? 자, 물음 2 갑시다.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납세의무의 확정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세에 대해서는 뭐 다른 거를 따질 게 아니라 법인세에 있어서, 그죠? 자, 뭐가 있어요? 납세 의무에 성립시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잘 따져보셔야 돼. 저희 답안지에도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의 성립시기 하나만 정리했네요. 그죠? 청산소득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했네요. 그래서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눠지게 됩니까? 그치? 각사하면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각사하면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죠? 납세의무에 뭐가 있어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성립 시기는 당연히 언제가 되는 것이다. 그죠?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가 되겠죠. 그래서 과세 기간 또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사업연도, 그죠? 자, 뭐가 됩니까? 종료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례 문제를 출제했겠죠. 그러면 2번 사례 한번 가봅시다. 국세기본법상 주식회사 A는 10기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답니다. 신고기한은 2019년 3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례에서 본다면 케이스에서 본다면 언제가 돼? 그죠? 케이스에서는 2019년, 그죠? 18년이죠? 12월 31일에 뭐 간다? 납세의 성립시기가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그죠? 청산소득에 대한 뭐가 존재하나? 법인세 납세의 성립시기 문제가 생겨날 겁니다. 이거는 언제 간다? 해산하는 때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정리를 한다면 뭐가 있어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더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때는 뭐다? 토지등을 뭐 하는 때, 그죠? 양도하는 때가 된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때 양도하는 때는 언제를 양도하는 때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치? 항상 뭐가 된다? 빠른 날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금 청산일, 그치? 자, 그죠? 청산일, 그치? 또 뭐 있어? 그치? 소유권 이전 등기, 그치?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의 뭐다? 빠른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2번 문제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위 사례에서 그러면 납세의무의 확정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면 1번에서 이제 우리가 다룰 게 있다면 이렇게 답을 꾸려가세요. 첫 번째는 뭘 물어봤나?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1번 답을 이렇게 끌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 2번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자, 사례를 봅시다. 국세기본법상 주식회사 A는 제10기 기속분 법인세 과세표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답니다. 오케이? 자, 이에 관한 세무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납세고의서를 발송을 했답니다. 고의서 발송일은 2018년 5월 1일이고 고의서를 받은 날은 2019년 5월 4일이랍니다. 이거 잘못했어요. 2019년입니다. 19년 5월 2일로 바꿔주세요. 가끔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상 납부기 하는 2019년 5월 31일이 됐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어디에서, 사례에서 뭐가 됐어요? 사례에서, 그죠? 납세의무의 확정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납세무의 확정 시기를 물어봤습니다. 자, 원칙이었다면 혹시 자, 법인세에 있어서는 법인세 뭐에 대한 혹시 납세무의 확정 시기는 납세 의무의 확정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그치? 당연히 법인세는 뭐가 됩니까? 신고납세 방식의 곡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얘는 뭐다? 신고납세 방식의 곡세가 되다 보니까 그치? 국세가 되다 보니까 자, 뭐가 있는 때는 그치? 원칙은 뭐가 됩니까? 그치? 신고하는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일이 뭐가 된다? 납세의 확정 시기가 되는 거예요. 네, 예외적으로 그죠? 자, 뭐가 없다는가? 신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과세관청이 뭐한다? 그치? 결정한 날이 된다.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 그럼 사례에서 납세의 확정 시기는 언제가 돼? 원래는 3월 31일까지 신고를 했어야 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죠? 납세부에서 발송일이 되겠죠. 2018년을 19년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2019년 언제가 된다? 5월. 그치? 5월 2일이 된다. 그치? 5.2점. 이때가 뭐가 됩니까? 그치? 사례에서 납세의 확정 시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 놓기를 바랍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물음 3에서 뭐라고 물어봤나요? 그치? 자, 물음 3에 있는 내용. 그죠? 물음 3에 있는 내용은 혹시 신고납세 방식과 혹시 또 부가세 방식, 즉 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납세 의무의 혹시 납세 의무의 뭐에 대해서 확정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세기본법의 납세 의무의 확정 방식은 뭐가 있나? 첫 번째 신고 납세 방식, 그치? 두 번째 뭐 있나? 부가과세 방식, 그치? 세 번째 뭐가 있나? 그치? 자동 확정 방식. 이 세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글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신고납세 방식, 또 부가세 방식, 자동 확정 방식 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럼 신고납세 방식은 정리하면 되겠죠. 자, 뭐에서 납세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방식을 말한다. 자, 세목은 뭐가 있어요? 세목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뭐가 존재하게 됩니까? 혹시 뭐하고 자, 줄여도 되겠죠? 상속 증여세하고 그죠? 종부세를 제외한 종부세를 제외한 그치? 대부분의 국세가 그치? 국세가 신고납세 방식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특징이 있다면 신고납세 방식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세관청의 결정에서 확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가세 방식은 뭐다? 혹시 자, 납세자의 신고는 뭐일 뿐이고 협력 의무일 뿐이고 혹시 과세관청의 뭐에서 결정에서 확정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목은 뭐가 있다? 이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상증세와 종부세가 있다. 그러면서 추가적 설명. 자, 종합부동산세는 그치? 부가과세 방식이니까 원칙적으로 고지하는 때 납세무가 그치? 결정고지하는 때 납세무가 뭐가 되지만 그치? 납세무가 그치? 확정이 되지만 그치? 자, 납세자가 신고를 하는 때는 뭐예요? 고지는 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자동 확정 방식은 뭐가 될까요? 그죠? 자, 정리를 한다면 혹시 자, 뭐 할 때 성립시에 혹시 자, 뭐가 없이 별도의 혹시 절차가 없이 뭐가 되는 것이다? 납세무가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거기에 이제 종류로는 네 가지 등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존재할 수 있죠. 자, 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수시부과는 뭐 그지? 국세, 그지? 세 번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국세, 그지? 뭐 이런 것들을 존재하지 않나요? 그죠? 또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해야 뭐 볼 수 있지 않나요? 이것도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치? 그리고 이제 물음 4에 가서 또 종합 문제를 하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물음 3까지 살펴봤고요. 물음 4로 가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물음 4로 한번 가보시죠. 물음 4에서 뭘 물어봤는가 보세요. 그래서 지금 23페이지 이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물음 1번을 문제 1번을 풀어야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하지 않고 막 사례형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셔봐야 소용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치? 그렇게 해 놓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그치? 물음사로 가서 이 부분 한번 정비를 해 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죠. 자,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제가 처음에 자료 요약을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하진 않았지만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자, 물음사로 가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물음사로 가서 정비를 좀 할게요. 자, 국세기본법상 납세의 소멸의 개념과 소멸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위 사례에서 역시 자, 국세부가채채권과 국세징수 소멸시 기산일은 얼마인가? 그러면 자, 첫 번째 이제 납세의 소멸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죠? 납세의 소멸이란 무엇인가? 글을 쓸 수 있죠? 그죠? 자, 뭐다? 확정된 납세무가 납부 또 그지? 등 납부 등 법령에 정하는 사유에서 소멸하는 걸 말한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납세의 소멸 사유에는 뭐가 있다. 혹시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첫 번째 납부 그죠? 두 번째 뭐 있다. 충당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뭐가 존재하나요? 부과의 취소가 존재합니다. 오케이? 자, 네 번째 뭐가 존재할까요? 국세 부과 그죠? 제척 기간 만료하고 제척 기간 만료하고 그죠? 자, 뭐가 존재합니까? 혹시 국세 징수권 그죠? 징수권 뭐에 의해서 소멸시효 기간에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해서 또는 소멸시효 기간의 완성에 의해서 뭐 없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뭐가 될까? 3번 지문이 되겠지. 그럼 3번에서 뭐라고 했나? 국세기본법상 정리를 했고 사례에서 국세부가 제출한 거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지는 언제인가?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례에서 나오는 자 보시죠. 자, 국세 부가 제척 기간에 뭐는 혹시 기산일은 언제인가? 이 문제를 물어봤어요. 오케이? 그치? 그럼 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어떻게 돼? 신고 납세 방식에 있어서는 언제가 됩니까? 법정 신고 기한에 뭐가 되는가? 또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그치? 자, 이 말을 꼭 안고 가셔야 돼. 그리고 국세징수권은 뭐가 될까? 자, 국세기본법에 따른 개념이 아니야. 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에 소멸시효 뭐에 대한 기간에 역시 기산일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세부가 채택간의 기산이라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야 돼. 이때는 언제가 돼? 역시 자,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일은 납부기한이 다음 날이 되는데 이때 납부기한의 다음 날은 신고가 있었다면 역시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신고가 없었다면 그지? 언제가 될까? 이걸 이제 정리하셔야 돼. 그러면 그죠? 이 케이스로 가서 지금 여기는 세목이 뭐가 됩니까? 세목의 사례는 법인세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법인세, 그지? 사례에서 한번 보시죠.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지? 사업연도가 1년짜리 법인이 됐네요. 주식회사에는. 그럼, 신고 기한은 언제가 될까? 자, 2019년, 그죠? 3월 31일이 되니까 2019년, 그죠? 4월 1일이 뭐가 한다? 오케이? 기산일이 된다. 이렇게 답을 잡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일은 언제가 돼요? 그죠? 자, 신고 납세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죠? 신고 납세 방식에 있어서, 역시. 자, 뭐가 있다면, 신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될까?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 됩니다. 기한에 뭐가 되는 것이야?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런데 신고 납세 방식이 있어서 뭐가 없었어요? 신고가 없었어요. 그럼 아직 납세무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가 돼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이다. 이 두 개를 여러분이 이제 정확히 구별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례 문제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자,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해서 2019년 5월 31일이 됐어. 그 다음 날은 언제가 돼? 2019년 6월 1일이 뭐가 됩니까? 그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물음 5로 갔더니 뭐를 물어봤나요? 그죠? 물음 5로 갔더니 자, 보시죠. 그죠? 자, 위 사례에서 주식회사가 국세기본법에 의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심판 청구를 통해 관할 세무장의 법인세 결정에 대해서 국세불복을 하려고 하는 경우 심판 청구의 기산일은 언제가 되는가? 그 말은 뭐가 돼요? 국세
불복에 있어서 역시 당연히 이의 신청은 임의적 절차. 오케이? 자, 뭐가 됩니까? 역시 또 하나 이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될 내용이 있다면 역시 당연히 이제 필요적 전치주의라는 말은 그지? 여러분이 잘 꾸려가시면 되겠죠. 그럼 필요적 전치주의를 작동을 하면 뭐를 그지? 심사청구나 또는 뭐를요? 또는입니다. 그죠? 심판청구를 뭐 해야지만 심판청구를 거쳐야지만 둘 중에 하나를 뭐로 국세불복이에요. 필수적 절차로 거쳐야지만 그치? 거친 필수적 절차로 거친 후에만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야. 그치? 이렇게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송만 할 수 있다,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뭐는 혹시 행정소송의 제기에 대해서 물어봤나요? 심판청구의 기산일은 언제가 될 것인가? 그치? 심판청구에 뭐 있어서 청구의 그치? 기산일은 그치? 자, 뭐를 그치? 고지서가 됩니다. 그치? 받은 날부터 그치? 항상 도달주의가 되니까요. 받은 날부터 얼마 내야 하는 것이다.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례에서 고지서를 받은 날이 2019년 5월 4일이 되니까 5월 4일부터 언제? 90일이 지난 날이 자, 뭐가 됩니까? 심판청구의 데드가 되겠죠. 그래서 고지서를 받은 날은 언제다? 2019년 5월 4일부터 90일 내에 할 수 있다.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됐나요? 됐기를 바라는데 꼭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정비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하고 정비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한 문제 더 가본다면 이것도 거의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2번 문제에 대해서도 꼭 좀 정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실제로 국세부가 재측견하고 징수권 소멸시 기간을 많이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까지 이제 세법학에서 이거를 많이 물어보는 케이스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끊어버리고 여러분하고 정비를 문제 2번은 다시 한번 새롭게 한다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이제 문제 2번을 좀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23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꼭 여러 차례 좀 풀어보시길 바래요. 그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사례 문제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문제 2번 혹시 27페이지로 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답안지에 대해서 이미 이제 설명도 했고 하니까 가볍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국세기본법 문제는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잡아내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자, 가서 지금 이제 우리 여러분들하고 어디 갈 거냐, 가 보도록 하십시다. 가보시죠. 자, 어디 갈까요? 페이지 27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27입니다. 자, 여기도 뭐가 나왔어요? 문제 2가 되겠죠? 자, 문제 2, 문제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사례형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례형 문제에서는 항상 어떤 걸 파악해야 된다. 문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뭐예요? 자료를 정확하게 요약을 하고 또 장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 요약과 자료 장악에 대한 부분을 잘 정비를 하세요.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문제 2번 가시죠. 국세기본법상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 문제도 제가 만든 문제예요. 자, 사례 갑니다. 거주자 값은 2010년 1월 20일 거주자 을로부터 상가 건물을 10억 원에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뭐예요? 그죠? 양도의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돼요. 자, 누가 존재했나요? 자, 을이라는 자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존재했어요? 갑이라는 자가 존재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둘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건 언제가 돼요? 그죠? 2010년 1월 20일이 됩니다. 자, 2010점, 그죠? 1.20이 됐네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양도가 이루어졌답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친구가 뭐를 취득을 했나요? 그죠? 자, 상가 건물을 10억 원에 취득을 했답니다. 1월 22일, 그치? 여기에 이제 붙인다면, 그죠? 상가 건물을, 그죠? 얼마에? 10억에 취득을 했답니다. 누가 취득한 거예요? 갑이라는 친구가 취득한 것이죠. 자, 그리고 2012년 3월 25일 거주자 병에게 잡으세요. 자, 이때 시점 잡았고, 그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정리할게. 이 병이라는 자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언제? 2012년, 그치? 자, 언제가 됐나요? 그치? 3월 25일에 3.25에, 그치? 자, 뭐가 됐다는 것이야? 자, 병에게 이렇게, 그죠? 15억 원의 양도를 했답니다. 양도를 얼마에 한 거예요? 그죠? 15억 원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게 되면 다른 경비는 없다고 가정한다면 10억에 취득을 해서 15억 원에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 얼마가, 그지? 5억이 생겼는데, 그치? 이걸 이제 뒤집어서 정의를 했어요. 오케이? 자, 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치? 상가 건물의 양도액이 10억 원으로, 취득가액은 11억 원으로, 그죠? 해서 양도숙세가 없음 표시하고 뭐 했습니까? 예정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했을까요? 보시죠. 여기서 잡아야 되겠죠? 예정신고는 양도일에 속하는, 그치?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니까요. 3월, 4월, 5월, 그치? 2012년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치? 예정신고를 완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정신고 당시에 뭐 했어? 그치? 이렇게 허위계약서 작성을 통해서 허위계약서를 뭐 해서 작성을 해서, 그죠? 이 거래를 한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허위계약서 작성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보실 내용이 뭐가 될까요? 이 양도권에서 발생하는 세목은 무엇일까? 그럼 당연히 뭐가 돼? 양도 소득세가 될 거예요. 그럼 양도숙세는 크게는 뭐가 되니까 소득세가 될 것입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는 뭐? 국세부가 제척기간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죠? 또, 그죠?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가 제척 기간에 대해서는 자, 일반 국세가 되니까 역시 5, 7, 10이 작동을 하는데 이거는 뭐가 됐어? 허위에 의한, 그치? 신고가 됐으니까, 그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됐어요. 그죠? 기타 뭐가 됐어? 부정행위가 됐으니까, 그치? 얼마의 제척 기간이 작동한다? 10년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때 이제 이 예정신고를 한 예정신고 기한 2012년 5월 31일은 그지? 국세부가 제출기한의 기산일이 될 것인가? 전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확장해야 될 거예요. 언제가? 그지? 확정신고는 언제 하는 것이다? 2013년 그지? 5월 31일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뽑아내는 겁니다. 자, 부가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언제가 된다? 제척기간에 뭐는 기산일은 것이 2000 언제가 13년 6월 1일이 기산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잡고 가셔야 돼. 왜? 예정신고 기간은 것이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작동이 되지 않는가? 그럼 이 부가제치간이 만료하는 건 언제가 됩니까? 2023년 5월 31일이 되겠죠. 그래서 2023.5. 뭐가 돼? 31일이 부가제치간 만료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도의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놓으셔야 한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자료 하나만 가지고 끝냈잖아요. 자, 그리고 과세관청은 거주자 갑의 양수 신고 및 거래 사실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거래 사실을 확인한 후 2019년 6월 10일 거주자 갑의 상가 건물의 양도에 대해 3억 원의 양도세 및 가산세에 대한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답니다. 납세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은 언제야? 2019년 6월 30일 됐어. 즉, 이 부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기간이야. 언제가? 2019년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잡아야 될 것. 이쪽은 뭐에 대한 내용이 돼? 그치? 부가 제척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될 거예요. 그죠? 부가 제척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이야. 그치?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정리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다. 징수권 소멸시 기간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기산일이 언제가 된다. 당연히 결정을 해서 그죠. 납세 고지서에 의한 그치? 납부기한에 그치? 다음 날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이제 사례를 잡아놓으면 언제가 돼? 2019년 그죠? 자 6월 30이 됐으니까 2019년 7월 1일이 됐다는가. 그럼 국세징수권 소멸시간은 언제가 완성이 됩니까? 그치? 소멸시간은 언제까지 작동하는가? 그치? 5억 이상 국세가 아니니까 5년이 작동하겠죠? 그럼 언제가 돼? 2024년 그치? 6월 30일이 국세징수권 소멸시간의 만료일이 된다는 거야. 그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잡았다면 이 문제는 사실상 끝나버린 내용이 됩니다. 됐어요? 이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 그지? 자, 그러면서 사례 판단에 대한 내용을, 그지?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모든 게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물음 1을 가서 한번 정리합시다. 자, 물음 1에서 뭐라고 나왔나요? 그죠? 자,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의 납세며 소멸 사유로 국세부가 제출기한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다. 국세부가 제출기한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각각의 개념, 기산일에 대해 설명하라.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럼 첫 번째는 뭐가 있다? 국세 부가 그죠? 제척기간에 대한 뭐라는가? 첫 번째 그지? 개념. 두 번째 뭐 그죠? 기산일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가라는가. 두 번째 이제 문제에 답을 쓸 거 뭐가 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도 똑같죠? 그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그죠? 기간도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그죠? 개념이 존재하고 두 번째 뭐가 존재합니까? 그죠? 기산일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다 해놓은 내용이니까 잘 따라갈 수 있죠. 그리고 이 기산일에 대해서 전부 다 쓸 건 아니라 어디만 쓰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법인세, 두 번째 뭐가 됐어요? 상속쇼, 소득세. 세 번째 뭐를 쓰라고 그랬어? 그죠? 상속증여세에 대해서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케이?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산일에 대해서 역시 법인세, 역시 또 그죠? 소득세, 또 뭐에 대해서 상증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법인세 제척기간의 기산일도 언제가 돼? 법정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이야.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이다. 그때 중간 예납이라든가 예정신고 등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소득세도 언제가 돼? 법정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이야. 그치?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기도 뭐가 됩니까?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됐어요? 그치? 그리고 이제 징수권 소멸시효기간에 기산일은 언제가 돼?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신고가 있었다면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되지만 신고가 없단 뭐다?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이거를 안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음 2에서 한번 여러분들 정비를 좀 합시다. 물음 2를 위해서 이제 사례가 나와 있겠죠. 자, 과세관청 거주자 갑의 양속세 신고 및 거래 사실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2019년 6월 10일에 거주자 갑의 상가 건물의 양도에 대해서 그시 자 3억 원의 양속세 및 가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답니다. 납세고지서에 대한 납부기한은 2019년 6월 30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쟁점사항은 뭡니까? 여기서 이제 잡아보시라는 것이야. 쟁점사항은 뭐가 한다? 그치? 거주자 갑은 과세관청에 해당 부가처분이 국세부가 채취기간이 만료를 했고 완성되었음을 주장해서 그치? 그죠? 과세관청에 자, 뭐가 양도소득세 부가처분이 양도 소득세 역시 뭐가 부가처분이 역시 자 뭐한지 여부 타당한지 여부가 역시 쟁점 사항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농고로 잡으실 겁니다. 이때는 뭐 간단하게 잡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뭐를 잡으면 될까요? 부가제척기간하고 징수권 소멸시간에 기산일과 역시 부가제척기간하고 또는 혹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에 징수권 뭐에 대한 그죠?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소멸시효 그죠? 기간에 대한 혹시 자 뭐하고 기산이라고 그죠?
그죠? 이 기간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되지 않겠어요? 자, 여기도 기산이라고 적용에 대한 부분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면 될까요? 사례 판단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자료에서 다 잡아놨잖아요. 언제다? 자, 우리가 사례에서 국세 부가제시간의 만료일은 2023년 5월 30일이 되는 것이고, 그죠? 국세징수 공소밀 시간의 완성일은 2024년 5월 30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다? 결론적으로 그죠?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됐어요? 충분히 정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납세의 성립확정 소멸에 대해서 현재까지 왜 그거를 출제위원이 안 하냐 이렇게 봤더니 이거를 응용해서 문제를 낼 만한 출제위원이 없어. 그래서 이 문제를 안 내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어디? 자, 납세의 성립확정 소멸에 대한 문제는 어느 하나도 빼지 말고, 그죠? 이 문제를 제대로 다 끝까지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갑자기 법인세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소득세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부가세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말씀 꼭 듣고 그렇게 정비를 해 두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는 어디 갈 거냐면, 그죠? 자, 기한후 신고, 또 수정 신고, 또 경정등 청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정비를 좀 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 경정 청구 쪽으로 가서 좀 정리를 해 드리겠어요. 이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